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우리나라에 저승사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리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타로 카드나 매체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커다란 낫을 들고 검은 로브를 두르고 있는 해골이요. 오늘 이야기는 이 리퍼를 만나게 된 소년 모티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콩가루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늘 취해 있었고 엄마도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이유가 그것일 테죠.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빠는 취한 채로 엄마와 저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덮어씌우곤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그럴 동안 절 방 안에 가두셨죠. 대부분은 취한 사람을 방에 가둘 텐데 말입니다. 엄마의 고함 소리와 제 자신의 울음소리가 저의 자장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곧 모든 일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아빠는 처음엔 엄마만 때리고 저는 방에서 울도록 내버려 두었죠. 하지만 곧 심심해졌나 봅니다. 제 5살 생일이 지나고 3일 후 아빠는 처음으로 제 방에 올라오셨죠. 그전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막아보려고 했으나 그날 밤 제 코는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간 저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계단에서 굴러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 믿으셨어요. 그 후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월요일엔 아빠가 늦게까지 일하시니 엄마와 저는 쉴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과 목요일 밤엔 제가 잠들 때까지 바에서 술을 드셨고요. 수요일이 제일 나빴습니다. 금요일은 참을만 했어요. 가끔씩 때리는 정도였으니까요. 주말엔 오후 4시가 되도록 못 깰 정도로 엄청 마셨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이 있었죠. 아빠는 제 방에 올라와 늘 하던 일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문을 잠갔다면 벨트로 12번을 맞아야 했죠. 제가 울게 되면 울 때마다 한 대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참는다면 주먹으로 제 턱을 날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 때문에 전 늘 학교에 변명거리를 가져가야 했어요. 그 때문에 전 모험을 즐기는 소년이 되었고 아무도 제 손에 난 상처나 볼에 난 멍 같은 걸 2번 이상 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2년을 보내게 되자 아빠가 심하게 때리는 날 결국 천사님을 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느 수요일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키 큰 남자를요. 처음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잠시 후 그게 망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로브이지만 저는 그 단어를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배웠어요.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TV에서도 봤고 책에서도 읽었죠. 그는 딱 죽음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아빠가 곧 들어오실 테니까요. 아빠가 벨트로 때리면 죽음이 절 데리고 가버릴 테니까요.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살고 싶었습니다. 발치에 비치는 창문에서 흘러나온 달빛을 받으며 방구석 바닥에 웅크리고 잠이 들던 그날 밤 죽음은 제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방문을 등지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장 절망적인 밤마다 그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수요일이었죠. 아빠 기분이 최악일 땐 금요일이기도 했어요. 그는 점점 자주 올라왔습니다. 2달 후 죽음은 침대 끝에 있는 장난감 상자 위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그늘진 후드의 옆모습만 볼 수 있었죠. 왜 여기 있어요?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팔로 정강이를 꽉 붙든 채 거의 태아의 자세로 장난감 상자 위에 앉아 절 쳐다봤죠. 사실 그가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지루했다면 모를까. 지켜보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저는 TV에서 본 것처럼 낮고 쉰 목소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죽음의 목소리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처럼 자신감 넘치고 강한 소리였습니다. 또 자상한 어머니처럼 위안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이며 동시에 아이의 순진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절 두렵게 하는 동시에 안심시켰죠. 뭘 지켜보려고요? 제가 묻자 그는 절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눈을 봤어요. 그저 텅 빈, 영혼 없는 구멍을 상상했는데 백골 속엔 푸른 구체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은하를 품고 있었습니다. 망토의 어둠 속엔 모든 것이 살고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았죠. 그런 모순들이 절 편안하게 했습니다. 너를 말이다. 죽음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빠를 막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니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악몽이 실현되는 날 저를 데리고 가기 위해 거기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이후 죽음은 제 친아빠보다 더 아빠 같았어요. 다음 주에 죽음은 두꺼운 가죽 제본책을 가져왔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단어로 된 그 책 안에는 어둡고 밝은 동화들이 있었어요. 죽음은 제가 4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목소리로 이야기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좀 크고 나서는 그 책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대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후세계에 대해 묻고 사물의 이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그는 언젠간 알게 될 거라며 늘 애매하게 대답했죠. 새벽이 이웃집 지붕 위로 떠오를 때까지 제 곁에 머무르며 안심시켜 주다가 아침 햇살이 그의 검은 로브를 건들면 로브는 눈부실 만큼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죠. 그는 다음 주면 다시 돌아올 테고 그제야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죽음과 이야기를 할 때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3번째로 제 부러진 코를 고쳐주셨고 몇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로부터 3주 뒤 저는 집에서 나와 고아원에 들어가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동료 의사로부터 제 사연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입양했습니다. 의사 내외부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는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제 유년 시절 동안 일어난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병원에 자리가 나질 않아 영안실에서 일자리를 얻었죠. 처음 몇 년 동안은 죽음이 제 일을 도와주어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발가락에 태그를 단 게 저였으니까요. 그 주는 쭉 쉬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도 죽음은 저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긴 서랍을 닫았을 때 시체 안치소 구석에 그가 서 있었죠. 그는 뼈로 된 손으로 초록색 눈과 초콜릿색 머리카락을 가진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가족 사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7살 정도 된 그 소녀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가슴 아팠지만 죽음이 고개를 끄덕여줬기 때문에 그가 그녀를 잘 보살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제 생애 동안 저는 4번 부모님의 영안실 서랍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게 앞을 들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싣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죠. 안 그랬으면 그의 차가운 피부에다 침을 뱉었을 테니까요. 엄마는 1년 후 술 때문에 요절했습니다. 그녀의 시체가 담긴 서랍을 닫을 땐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아빠가 그녀의 영혼을 죽이고 엄마는 고통 속에서 죽었으니까요. 엄마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죽음과 함께 영안실을 떠났지만 아빠는 달랐습니다. 죽음이 벌겋게 달궈진 사슬과 금속 스트랩으로 그의 목을 묶어 바닥으로 끌고 갈 때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의 아버지, 제 목숨을 구했던 그분은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잠이 든 채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서랍을 닫겠다고 나섰죠. 제가 그 서랍을 닫았을 때 죽음은 어두운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작은 소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그저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는 비천한 일을 하는 훌륭한 분일 뿐이에요. 그는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제 인생을 살면서 저는 결혼을 했고 새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자기 엄마를 꼭 닮은 2딸과 아들이죠. 9이나 되는 손주들과 증손주 2. 이제 곧 태어날 3번째 증손주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께 해드리는 이 이야기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창문 밖으로 거리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이는군요. 검은 로브 위에 쌓인 눈이 하얗게 빛납니다. 방금 전에 창문을 열어 그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손님을 맞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는 제 방구석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끈기 있게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 노트북을 끄고 그가 데리고 온 작은 소녀를 제 무릎에 앉힌 다음 눈을 감을 겁니다. 제 아내는 그 파랗게 빛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을 제 턱에 기대게 했죠. 한숨 자고 나면 전 가족들과 함께일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겠죠. 더 행복하게 있을 엄마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키웠던 4마리의 강아지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티머, 죽음이 절 부릅니다. 한숨을 쉬고 더 빨리 타이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블루 오이스터 컬트의 말을 인용하고 싶네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사람이야말로 진짜 괴물이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에서 눈을 돌리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 절대로 눈을 돌릴 수 없는 미지의 존재야말로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후회 없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때가 되었을 때 모티머처럼 죽음의 손을 잡고 같이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만큼 살면 좋겠습니다. 이 괴담에 나왔던 블루 오이스터 클럽의 Don't Fear the Reaper는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괴담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괴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